서울 고척돔 수만 명의 함성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 무대 가장자리에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30년간 문화 권력을 가르쳐온 제가 왜 지금 이곳에 이 소음 속에 서 있을까요? 한국,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행이라 치부했던 나라.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K-팝은 결국 감정 과잉의 유행일 뿐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문화사회학과 강의실, 차가운 표정으로 칠판 앞에 섰습니다. 문화란 권력입니다. 누가 무엇을 좋다고 말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죠. 학생들은 조용히 필기를 하고 있었지만 교실의 공기는 팽팽했어요.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면서 칠판에 반사됐고 저는 고개를 살짝 들어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말하는 한류, 흥미롭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비되는 문화일 뿐 주도하는 문명은 아니에요. 구석에 앉아있던 한국계 유학생 한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나는 항상 첫 줄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전 세계 수천만 명이 K-팝과 드라마에 열광하는 건 어떻게 설명하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한나와 저 사이에 긴장처럼 흘렀습니다.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한나, 마가렛 대처 시대에도 수백만 명이 펑크록에 열광했어요. 하지만 그건 영국 정치를 이끌지 않았죠. 문화는 열광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콘텐츠가 과연 20년 뒤에도 남을까요? 한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교실에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목소리만이 강의실에 울렸어요. 다음 날 저는 옥스퍼드 부총장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잔디밭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런던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K콘 조사 프로젝트는 당신이 맡게 됐습니다. 서울로 가주세요. 전화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제가요? K콘 같은 유행가 잔치에 왜 제가? 전 세계 청소년 10대 중 3명이 한국 음악을 듣고 있어요. 당신의 문명론이 틀렸는지 증명해볼 기회 아닌가요? 잠시 침묵하다 말을 이었습니다. 좋아요. 단, 이게 문화라면 난 문명의 기준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며칠 후, 저는 혼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간결한 옷차림, 검정 수첩 하나. 공항은 놀랍도록 깨끗했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택시에 타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이라. 한때 식민지였던 나라가 세계를 논한다고. 택시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간판, 고층 빌딩, 수많은 사람들. 도로는 차로 가득했지만 묘하게 정돈된 혼잡함이 느껴졌어요. 제 얼굴에는 여전히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환상은 환상일 뿐이야. 내가 직접 증명해주지. 이 나라의 문화는 결국 저급 취향일 뿐이라는 걸. 택시가 멈췄고 저는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2025 서울 K콘 행사장 배너가 보였어요. 내일 수만 명의 인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서울 고척돔 외부 수만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검정 수첩을 꺼내며 인파 속을 천천히 걸었어요. 시끄러운 소음, 고함, 플래카드, 한글과 영어가 뒤섞인 함성. 태양은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그림자는 짧아져 있었죠. 이건 공연이 아니야. 종교야. 이건 광기야. 입을 굳게 다문 채 공연장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빛과 소리의 폭풍 속으로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조명이 터지고 첫 아티스트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1000명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사랑해, 오빠. 저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았어요. 주변 소녀들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어이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어요. 가수 하나 나왔다고 울어. 그런데 시선을 돌리니 객석 맨 앞 핑크빛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눈을 감고 있던 일본인 여성.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옆자리 검정 히잡을 두른 중년 아랍 여성이 조용히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순간 제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들은 왜 눈물을 흘리는 걸까? 단지 노래 몇 곡에? 무대 위 아티스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신의 싸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살아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옆에 영어로 된 플래카드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음악은 내 삶을 구했다. 제 표정이 멈칫했어요. 무슨 말이지?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무대 위 아티스트의 멘트가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음악은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무대는 각자의 싸움을 견디고 살아있는
당신에게 드리는 위로입니다.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언어였어요. 가볍고 장난스러울 것이라 생각했던 K-팝 무대는 정제된 한국어와 자막으로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그들을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유흥이 아니야. 이건 일종의 정서적 해방이야. 하지만 그래도 문명은 아닐 거야. 콘서트가 끝나고 공연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관객들의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어요. 정리 중인 자원봉사자 무리와 마주쳤고 그중 한 명, 20대 초반의 한국 청년이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외국인분들 정말 많았죠? 저희 공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감정적이네요. 음악이 무슨 구원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건가요? 청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차분히 말했어요. 구원이죠. 우리 이 음악 들으며 살았거든요. 그 순간 제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의미일까? 청년은 인사를 하고 돌아섰고 저는 자리에 선 채로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야. 무언가 더 깊은 게 있어. 제 손에 들려있던 수첩에는 한국 대중문화의 일시적 파급력 비평적 고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제목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목 위에 펜으로 선을 그으며 중얼거렸어요. 비평? 아니, 이건 오해였어.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공연장에서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그 청년의 말이요. 우리 이 음악 들으며 살았거든요. 무슨 뜻일까? 어쩌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서울 북촌 한옥마을.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골목을 걸었어요. 연구차 한국 전통공간 체험이 포함된 코스로 오늘은 전통 식사와 예술 관람 일정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모두들 조용하고 깨끗하고 불편할 만큼 정돈되어 있군. 작은 한옥의 문이 열리고 안에서 60대 한국 여성 박소혜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박소혜 씨는 사투리를 섞은 영어로 말을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 집에 외국 손님 처음이라 많이 부족해도 이해해주세요. 저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는 딸로 보이는 청년 여성과 10살쯤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상 위에 밥상이 차려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두부찌개, 오색나물, 정갈한 반찬들, 놀랍도록 세심하게 준비된 아침이었습니다. 군대식 같던 급식이 이렇게까지 세심해질 수 있다니. 옆자리 아이가 젓가락을 툭툭 건드리며 물었어요. 할머니, 이분이 한국 처음 오는 사람이야? 응, 멀리서 오신 교수님이래. 왜 한국 왔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진실을 확인하러 왔어요.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뭐 안 바꿨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았는데. 그 말에 제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단순한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갈 뿐인데 그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니. 식사를 마치고 박소혜 씨는 근처 전통 공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젊은 장인들이 전통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최신 디지털 기기로 디자인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한다니. 그날 저녁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우연히 거리 공연을 마친 팀과 마주쳤습니다. 멤버 중 한 명이 눈에 띄었어요. 이전에 공연장에서 마주쳤던 청년 자원봉사자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밝은 얼굴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서자 그도 저를 기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또 뵙네요. 그러게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나요? 낮엔 회사 다니고 밤엔 이렇게 음악해요. 저는 수첩을 열고 조용히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다시 그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들 왜 이렇게 조용히 강하죠?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요. 우린 늘 약했거든요. 그래서 말보다 살아남는 방법을 먼저 배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눈앞의 거리와 사람들, 간판 불빛이 흔들려 보였어요. 무언가가 제 안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가에 앉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수첩을 펼쳐 한 줄을 적었어요. 한국은 소리 없이 움직이지만
폭풍보다 강하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안경을 벗고 이마를 짚었어요. 내가 틀린 걸까? 아니, 내가 모른 척 해온 걸까?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온 서구 중심의 문화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생각은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국문화연구원 국제포럼장. 제가 한류와 국가 브랜드 세션 패널로 초청받았습니다. 테이블 위 발표 자료를 바라보며 마지막 수정을 하고 있었어요. 슬라이드 첫 제목은 여전히 이전 관점이었습니다. 문화의 소음 확산되는 감정 상품. 하지만 제 눈엔 흔들림이 있었어요. 곁에서 한국인 통역사 김미영 씨가 물어왔습니다. 교수님, 수정된 내용으로 발표하시겠어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슬라이드 제목을 수정했어요. 내용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 했어요. 마이크가 켜지고 사회자가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문화사회학 수학 교수 엘리자베스 퀸.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청중들 속에는 어제 거리 공연에서 만난 민준도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궁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천천히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 처음 뜬 문장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나는 틀렸을 수 있다. 청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내게 있어 유행을 수출하는 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간 저는 모든 전제를 흔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소비되는 문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였습니다. 슬라이드가 전환되었습니다.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고척돔의 함성, 순두부찌개를 앞에 두고 웃는 아이, 홍대의 공연, 무대, 질서정연한 식사줄, 그리고 이 음악이 내 삶을 구했다는 플래카드. 나는 여기에 답하러 왔습니다. 한국이 정말 세계를 바꾸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는 답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배우는 대상입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청중 중 몇몇이 눈빛을 바꿨습니다. 유럽에서 온 다른 패널 맡은 교수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교수님, 한 나라의 문화로 세계 질서를 이야기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 여러분이 아침에 들은 음악, 아이들이 춤추며 따라하는 노래, 모두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서운 힘이 된다는 걸 저도 지금에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 앉은 민준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당신의 수업 교재를 보며 한국은 대상화된 타자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당신이 나도 모르는 나라였다고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말없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눈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이었고 호텔 방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렀어요. 수첩을 열고 제목을 새로 썼습니다. 문화의 소음, 조용한 제국. 그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무언가 제 안에서 해소된 느낌이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편견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 오전 7시 저는 조용히 거리 한복판을 걸었습니다. 출근 전에 짧은 산책이었어요. 상점 셔터는 올라가고 청소부가 인도를 닫고 있었습니다. 거리엔 음악도 고함도 없었어요. 정적 속에서 묘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 질서 있게, 아주 질서 있게.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파란불이 켜지자 군더더기 없이 사람들이 이동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속도로 아무 말도 없이 움직였어요. 이 광경이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설명도 명령도 없다. 그저 행동이 곧 문화였. 그날 오후 강남구 삼성전자 R&D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기업 기술문화 관련 인터뷰 요청으로 센터를 찾았어요. 응대한 이는 30대 후반의 여성 엔지니어 박지윤 씨였습니다. 화려한 명함도 없이 박지윤 씨는 손수 직원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식사하면서 하시죠. 요즘 저희 점심은 유럽보다 낫다고들 하더라고요. 식당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질서정연한 줄, 조용한 식사, 깨끗한 퇴식. 군인이 아닌 일반 직장인들이 이렇게 정돈된 모습을 보이다니 놀라웠어요. 군대도 기업도 밥상이 이렇게 조용하다니. 무기가 아니군요. 시스템이군요. 박지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하나가 가진 힘보다 모두가 움직이는 방식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한국은 그걸 오래 배웠죠. 점심 후 저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의실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어요. 모두 한국 기술로 통합된 회의 번역 보안 플랫폼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효율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정확히 제 할 일을 하는 구조. 한국인의 강점은 침묵의 기술이군요. 그날 저녁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조선 후기의 금속활자 전시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가장 먼저 금속활자를 만든 민족, 전쟁 뒤에 한글을 지켜낸 민족, 그리고 지금은 메모리칩과 5회 한 번 문자를 기록하는 민족,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정악공중음악의 느린 음률이 귓가에 스쳤습니다. 서양은 소리를 울렸고 한국은 침묵을 울렸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연구 노트를 펼쳤어요. 타이핑을 멈추고 손으로 직접 적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 말없는 힘. 그게 한국이다. 이제 나는 안다. 한국은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축적한다. 쌓고 또 쌓는다. 그리고 어느 날 세계는 멈춰선다. 한국이 멈췄기 때문이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힘은 설명이 아니라 실행에 있다. 서울 성수동 북카페.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옥스퍼드 국제문화 리포트 초안을 열어봤습니다. 제목은 아직 그대로였어요. K저 확산되는 감정 콘텐츠의 경제화. 저는 한참을 보고 있다가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 제목이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잠시 뒤 한 줄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렸으니까요. 이것은 그저 경제 현상이 아니었어.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어. 그날 오후 저는 서울의 국립국악원 청춘국악제에 초대받았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앉은 저의 눈앞에서 20대 국악 청년들이 아리랑을 현대 리듬으로 풀어낸 무대를 선보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화음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청중 한 명이 조용히 흐느꼈어요. 지나가던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 피에 흐르는 노래지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듯 노트를 펼쳐 무언가 적었어요. 이 문화는 방출이 아니라 누적이다. 그렇군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유행처럼 확 타올랐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것이 때가 되어 꽃을 피운 것이었어요. 마지막 일정으로 강원도의 한 농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고령화, 인구 감소 등 한국의 약점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 마을에서 본 건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국 농협과 연결된 유통 시스템, 마을 주민들 스스로 짜놓은 쓰레기 분리제도, 그리고 손주에게 스마트폰으로 김치 담그는 법을 영상통화로 알려주는 할머니. 이것이 제가 낙후된 시골이라고 생각했던 곳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여긴 낙후가 아니라 연결된 전통이네. 서울 귀환 후 저는 기자 출신 한국인 지인 이수진 씨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물었어요. 이젠 한국 좀 다 보셨나요? 오히려 보면 볼수록 몰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나라를 유행이라고 불렀던 내가 지금은 민망할 정도로. 이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시작했어요. 한국은 멋이 아닌 결로 남거든요. 겉보다 안이 오래가는 나라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유행이 아니야. 이건 문명이야. 자신만의 속도, 자신만의 깊이로 쌓인 문명. 그날 밤 옥스퍼드 본교에 보낼 최종 리포트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조용한 제국 21세기, 한국이 말하지 않고 바꾸는 법. 제가 옥스퍼드로 출발하기 전날 이수진 씨가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한지로 만든 수첩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조용히 걸어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귀국 후 첫 강의. 강의실 안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제 강의 제목이 바뀝니다. 학생들이 수첩을 들었고 저는 칠판에 천천히 적었어요. 21세기 문화권력 영향이 아닌 울림의 시대. 나는 그동안 문화는 지배의 구조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가 생산하고 누가 수용하느냐의 문제.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배운 건 달랐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한나가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문화란 단순히 누가 더 강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나 깊이 사람들의 삶에 뿌리내리는가의 문제죠.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 다녀오시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한나. 넌 맞아. 그리고 나는 틀렸었어.
다음 날 옥스퍼드 리포트 팀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한 동료 교수 제임스가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설마 한국을 문화제국이라고 부를 셈이야? 아니요. 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고 움직이고 외치지 않고 바꾸니까요. 나는 이제 분석자가 아니라 증언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 거리 공연 사진, 조선 활자본, 고척돔의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사례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동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은 표정이었지만 일부 젊은 교수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그들도 확인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다음 날 BBC 문화 채널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퀸 교수님, 당신은 30년간 유럽 중심주의 문화론을 주장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관점을 유지하십니까?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아니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는 조용한 곳에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SNS에는 제 말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제가 한국 세뇌를 당했다고 비난했고 다른 이들은 이것이 문화제국주의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환영했어요. 그날 저는 집 서재에서 조용히 나의 아저씨 마지막 장면을 다시 틀어봤습니다. 한국에서 민준이 추천해준 드라마였어요. 자막으로 흐르는 이 대사에 멈춰섰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저는 눈을 감고 다시 속삭였습니다. 런던 국제문화정상포럼 2020 각국 문화장관과 학자, 예술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섰어요. 앞을 바라보니 일본 대표 나카지마, 프랑스 문화부 차관, 아랍에미리트 작곡가, 그리고 맨 앞줄엔 통역기를 낀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여기에 있다니 놀라웠어요. 민준은 미소 지으며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소로 화답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국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말합니다. 한국은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길이었습니다. 묵묵히 쌓아온 하나의 문명적 방향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집중했어요.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문화는 더 이상 지시가 아니라 제안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조용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무력도 자본도 아닌 사람의 울림으로 움직이는 세상. 저는 이제 그 울림의 증언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다가와 질문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이어졌어요. 포럼 후 민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둘은 짧은 악수를 나눴어요. 교수님, 한국이 당신을 바꾼 건가요? 아니요. 나는 스스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걸어야 할 길이 서울 골목 어디쯤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민주는 웃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저 우리 방식대로 살았을 뿐이죠. 그게 바로 힘입니다. 민준 씨, 우리 방식이라는 확신, 그것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며칠 뒤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 학생들이 줄을 서서 새로 들어온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용한 제국 한국, 침묵으로 문명을 움직이다, 엘리자베스 퀸 지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책을 서울의 모든 골목길에, 그리고 내게 진실을 보여준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번에는 1년간의 연구 휴가를 위해서였어요. 한국 문화의 심층을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말로 세계를 바꾸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자기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세계는 그 자기 일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새 수첩을 펼쳤어요. 첫 장에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조용한 제국 시작.